사위, 이 가게가 누구 거지? 그건 장모님 명이죠. 그런데 우리 딸 놓아두고 바람을 피운 것도 모자라 그 여자랑 분전까지 해? 자네는 이제 이 가게에 들어올 수 없어. 저는 남편과 평범한 연애 끝에 결혼을 선택했습니다. 남편은 성실하고 따뜻한 사람이었고 시댁 형편이 어렵다는 것도 크게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맞벌이 부부였고 남편은 대기업에 다니며 꽤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거든요. 부모님의 도움이 없어도 두 사람이 힘을 합치면 충분히 잘 살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아무런 문제 없이 지내고 있었는데 결혼 3년 차가 되던 어느 날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나 회사 그만두고 사업 한번 해보고 싶어. 처음엔 당황스러웠습니다. 안정적인 직장을 두고 왜 굳이 위험한 도전을 하려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죠. 하지만 남편은 진지했습니다. 며칠 밤을 꼬박 세워 사업 계획서를 작성했고 저에게 자신의 꿈과 비전을 설명했습니다. 그 눈빛을 보는 순간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일시적 욕심이 아니라 이 사람이 진심으로 이루고 싶은 꿈이라는 것을요. 알았어. 근데 조건이 있어. 집담보로 대출받는 건 절대 안 돼. 그래, 약속할게. 고마워, 여보. 남편은 제 손을 꼭 잡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모습에 저도 마음이 약해졌어요.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첫 번째 사업은 단 6개월 만에 실패했고 남은 돈을 끌어모아서 겨우 시도한 두 번째 사업 역시 1년을 버티지 못했습니다. 부부가 지금껏 모아온 돈을 전부 탕진해버린 남편은 점점 초췌해졌고 자책하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밤마다 술을 마시며 미안해. 내가 너무 무모했나 봐. 라고 중얼거리는 남편을 보며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괜찮아. 다시 일어서면 돼. 여보, 나 한 번만 더 해볼 수 있을까? 이번엔 정말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남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저는 그의 얼굴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그 집념과 절박함이 제 마음을 움직였어요. 결국 저는 친정 부모님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처음엔 반대하셨지만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자 어머니께서 한숨을 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그렇게까지 믿는다면 엄마가 도와줄게. 지금 전세 주고 있는 지방에 아파트 하나 있잖아. 그거라도 팔아서 사업 자금 만들어줄게. 장모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꼭 성공해서 갚을게요. 남편은 친정 부모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절을 올렸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번엔 꼭 성공해서 은혜 갚겠습니다. 사위, 우리 딸 믿고 하는 일이야. 잘해보게. 그렇게 친정에서 빌린 돈으로 남편은 마지막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바로 베이커리 카페였죠. 남편은 제빵 학원을 다니며 새벽부터 밤까지 공부했고 저 역시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며 남편을 도울 준비를 했습니다. 여보, 이번엔 정말 잘 될 것 같아. 우리 꼭 성공하자. 그래. 우리 함께 열심히 하자. 그때만 해도 저는 믿었습니다. 사랑과 믿음 그리고 함께 노력하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고요. 하지만 그 믿음이 얼마나 무참하게 배신당할지 그땐 꿈에도 몰랐습니다. 가게 오픈 준비는 순조로웠어요. 입지 선정부터 인테리어, 메뉴 개발까지 모든 것이 차근차근 진행되었습니다. 남편은 하루도 빠짐없이 가게에 나가서 손수빵을 굽고 레시피를 연구했죠. 여보, 이 크루아상 맛 좀 봐봐. 오늘 새로 만든 건데. 와, 정말 맛있다. 이 정도면 충분히 경쟁력 있을 것 같은데? 그치? 나도 그렇게 생각해. 남편의 얼굴엔 다시 생기가 돌았고 그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저는 행복했습니다. 드디어 우리의 꿈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으니까요. 오픈 당일 가게는 손님들로 북적였습니다. 동네 주민들이 하나둘 찾아왔고 SNS 홍보를 통해 소문도 빠르게 퍼졌어요. 남편의 정성스러운 빵과 커피 맛에 사람들은 감탄했고 단골들이 하나둘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장모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게 다 도와주신 덕분입니다. 잘 됐네. 앞으로도 초심 잃지 말고 열심히 해.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정말 고마워. 당신 없었으면 여기까지 못 왔을 거야. 우리 함께 잘해보자. 이제 시작이잖아.
그때 우리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 뒤에 어떤 어둠이 기다리고 있을지 저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친정에서 빌린 돈과 남편의 노력 덕분에 베이커리 카페는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오픈한 지 불과 석 달 만에 동네 맛집으로 입소문이 났고 주말이면 웨이팅이 생길 정도로 인기가 많아졌어요. 남편은 새벽 4시에 일어나 빵을 굽기 시작했고 밤 10시가 넘어서야 집에 돌아왔습니다. 힘든 기색이 역력했지만 그의 얼굴엔 늘 뿌듯함이 가득했어요. 여보, 오늘 매출 봤어? 신기록 찍었어. 정말 대박이야. 그러게, 정말 잘 되고 있네. 당신 고생한 보람이 있네. 이게 다 당신 덕분이야. 당신이 날 믿어줘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남편은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고마움을 표현했고 제 헌신을 인정해 주었죠. 저 역시 바리스타 자격증을 땄고 주말엔 가게에 나가서 남편을 도왔습니다. 손님들은 우리 부부를 보며 정말 보기 좋다, 금슬이 좋아 보인다며 칭찬했습니다. 그런데 오픈 1년이 지날 무렵부터 뭔가 이상한 낌새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남편의 퇴근 시간이 점점 늦어졌어요. 처음엔 손님이 많아서, 정리할 게 많아서라는 핑계였지만 나중엔 새벽 2시, 3시에 들어오는 날도 잦아졌습니다. 여보, 왜 이렇게 늦어? 혹시 무슨 일 있어? 아니야, 그냥 재고 정리하고 다음날 준비하다 보니까 미안해. 많이 힘들지? 차라리 직원 1명 더 뽑는 게 어때? 아니야, 괜찮아. 인건비도 비싸고 아직은 내가 직접 챙겨야 할 것들이 많아서. 대화는 점점 짧아졌고 남편은 집에 와도 바로 샤워하고 자버리기 일쑤였습니다. 주말에 제가 가게에 가겠다고 하면 괜히 피곤하다며 오지 말라고 했어요. 이번 주말엔 내가 가서 도와줄까? 아니야, 괜찮아. 당신은 쉬어. 회사 일도 바쁜데 괜히 무리하지 마. 그래도 요즘 너무 힘들어 보이잖아. 진짜 괜찮아. 나 혼자 충분히 할 수 있어. 예전엔 제가 도와주면 그렇게 좋아하던 남편이었는데 이젠 오히려 거부하는 느낌이었어요. 뭔가 숨기는 것 같은 느낌. 하지만 저는 그 느낌을 애써 무시했습니다. 남편을 의심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깜빡 잊은 서류가 있어서 가게에 들렀습니다. 밤 11시쯤이었어요. 가게 불은 환하게 켜져 있었고 안을 들여다보니 남편이 혼자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남편이 깜짝 놀라며 돌아봤어요. 여보, 왜 이 시간에? 아, 미안. 서류 좀 가져오려고. 혼자 정리하느라 힘들지? 아니야, 괜찮아. 거의 다 끝났어. 빨리 들어가. 그런데 남편의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당황한 것 같기도 하고 불안해 보이기도 했죠. 그리고 핸드폰을 자꾸 확인했습니다. 그럼 나 먼저 들어갈게. 너무 늦지 말고 와. 응, 알았어.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계속 찝찝했습니다. 남편의 태도가 너무 이상했거든요. 그날 밤 남편은 새벽 3시가 넘어서야 들어왔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조금씩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의 말과 행동에 모순이 있는지, 이상한 점은 없는지 살펴봤죠. 그리고 며칠 후에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남편이 출근을 준비하며 샤워하는 사이 저는 무심코 그의 핸드폰을 보게 되었어요. 저는 절대 남의 핸드폰을 보지 않는 사람인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손이 갔습니다. 그리고 카카오톡 알림창에 떠있는 메시지를 보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오빠, 오늘은 가게에 와이프 안 오는 거 맞지? 내용을 확인하자마자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억지로 진정하고 핸드폰을 제자리에 놓았어요. 남편이 샤워를 마치고 나왔을 때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물었습니다. 여보, 요즘 가게에 새로 들어온 직원 있어? 응, 아니 왜? 아니, 그냥 궁금해서. 당신 혼자 하기 힘들잖아. 아직은 괜찮아. 나중에 필요하면 내가 알아서 뽑을게. 남편은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이 미묘하게 흔들리는 걸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부터 저는 남편을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아니, 의심이 아니라 확신에 가까웠습니다. 남편이 누군가와 외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날부터 저는 조용히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척하면서 남편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했어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다는 것,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무너지지 않기로 했습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냉정하게 대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선택한 싸움의 방식이었어요. 남편의 외도를 확신하게 된 후 저는 겉으로는 더욱 평온한 척 행동했습니다. 평소처럼 아침엔 밥을 차려주고 잘 다녀오라고 인사했으며 남편이 늦게 들어와도 오늘도 고생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철저하게 증거를 모으고 있었어요. 남편의 행동 패턴을 기록했고 의심스러운 날엔 가게 근처를 몰래 지나가 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저녁 결정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가게 문을 닫은 후 남편이 한 여자와 함께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둘은 자연스럽게 팔짱을 끼고 걸어갔고 남편은 그 여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고 있었어요. 저는 멀찍이 떨어진 곳에서 그 장면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최대한 선명하게 찍으려고 노력했어요. 그 여자는 20대 중후반으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얼핏 봐도 남편보다 한참 어려 보였죠. 둘은 근처 레스토랑으로 들어갔고 저는 더 이상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이미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으니까요. 다음 날 저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그동안 차곡차곡 모은 증거들을 보여드리자 변호사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증거는 충분합니다. 위자료 청구는 물론이고 상간녀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님 한 가지 더 여쭤볼 게 있는데요. 남편 가게 명의가 친정 어머니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나중에 도움이 될까요? 그렇다면 재산 분할에서 매우 유리합니다. 사업자 등록증을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준비해간 서류를 꺼내 보여드렸습니다. 남편은 2번의 실패 후 채무 문제로 사업자 등록을 본인 명의로 할 수 없었고 친정 어머니께서 명의를 빌려주신 상태였습니다. 이 경우 법적으로 사업장의 소유권은 어머님께 있습니다. 남편분은 단순히 운영만 맡고 있는 것이죠. 그럼 남편이 가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물론 실질적 운영자로서 일부 권리를 주장할 수는 있지만 소유권 자체는 어머님께 있습니다. 저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제가 준비한 카드가 생각보다 강력했던 것이었어요. 며칠 후에 친정 어머니의 지인분께서 급하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네 남편 가게 근처에 똑같은 간판의 가게가 하나 더 생겼더라. 혹시 분점 낸 거니? 네? 무슨 말씀이세요? 사진 보내줄게. 한번 확인해봐. 잠시 후에 받은 사진을 보는 순간 저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본점과 거의 똑같은 인테리어와 똑같은 간판 디자인, 심지어 메뉴판까지 유사한 가게가 본점에서 불과 500m 떨어진 곳에 오픈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게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바로 남편과 그 여자였어요. 저는 즉시 친정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엄마 큰일 났어요. 남편이 무단으로 분점을 냈어요. 뭐? 무슨 소리야? 지금 사진 보내드릴게요. 제가 모르는 사이에 똑같은 가게를 하나 더 낸 거예요. 어머니께서는 사진을 보시더니 크게 화를 내셨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내 허락도 없이. 제가 직접 가서 확인해 볼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그 가짜 분점을 찾아갔습니다. 아직 오픈 전이었지만 안에서 준비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엔 남편과 그 여자가 함께 있었어요. 저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여보, 여기 뭐 하는 곳이야? 남편은 제 목소리에 깜짝 놀라 돌아봤고 저를 발견하자마자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여보, 이게. 내가 물어본 거 대답 안 해. 여기가 뭐 하는 곳이냐고. 이건 그냥 분점이야. 사업 확장하려고. 나한테 아무 말도 없이? 그리고 이 여자는 누구야? 옆에 있던 여자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여기 매니저로 일하고 있어요. 매니저? 아무리 봐도 그 이상으로 보이는데. 남편이 급하게 끼어들었습니다. 여보, 오해야. 선우는 그냥 직원일 뿐이야. 그 선우구나. 당신이랑 오빠라고 하면서 카톡 주고받던 그 여자? 남편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고 선우라는 여자도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당신 내 핸드폰 봤어? 그래, 봤어. 그리고 당신들 데이트하는 것도 다 봤어. 사진도 찍었고. 이건 내가 설명할 수 있어.
설명은 나중에 변호사 통해서 들을게. 그리고 어머니께도 이 사실 다 말씀드렸어. 근데 여기 사업자 등록 누구 명의로 했어?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고 저는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어차피 당신 명의론 사업자 등록 못 하잖아. 그래서 누구 명의 빌렸어? 이 여자야? 선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게 여기는 제 명의로 되어 있어요. 그렇겠지. 본점은 우리 어머니 명의고 여기는 상간녀 명의네. 너 참 잘하는 짓이다. 남편이 다급하게 손을 내저었습니다. 여보, 진짜 오해야. 나는 그냥 사업 확장하려고 한 거야. 오해? 좋아. 그럼 법원에서 오해를 풀어보자고. 이혼 소송 들어갈 거야. 뭐, 이혼? 그래, 이혼. 당신이 원하던 거잖아. 그리고 여기 이 가게도 영업정지 시킬 거야.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가게를 나왔습니다. 뒤에서 남편이 뭐라고 소리쳤지만 듣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차분해지더라고요. 이제 더 이상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을 거라고 다짐했습니다. 그날 저녁 변호사님께 연락을 드렸어요. 변호사님, 이혼 소송 진행해 주세요. 그리고 상간녀 상대로도 소송 준비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내일 사무실로 오시면 자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이제 조용한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순간의 감정이 아닌 법으로 정당하게 싸울 작정이었죠. 그것이 제가 선택한 복수의 방법이었습니다. 이혼 소송 준비는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어요. 변호사님은 제가 모아둔 증거들을 보시고는 이 정도면 충분히 승소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인께서 정말 철저하게 준비하셨네요. 외도 증거와 사진, 문자 내역까지 모두 법정에서 유효한 증거들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변호사님, 제일 중요한 게 가게 문제거든요. 맞습니다. 사업장 명의가 어머님으로 되어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변수입니다. 변호사님은 서류를 검토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남편분이 실질적 운영자이긴 하지만 법적 소유권은 어머님께 있습니다. 즉, 남편은 단순히 운영만 맡고 있는 것이죠. 게다가 무단으로 유사상호를 사용한 분점까지 냈으니 이건 명백한 권리 침해입니다. 그럼 남편을 가게에서 내보낼 수 있나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어머님께서 사업자 명의자로서 출입금지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저는 즉시 친정 어머니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엄마, 우리 변호사님이 엄마 명의로 남편 출입금지 요청할 수 있다고 하시는데요. 그래? 그럼 당장 해야지. 내 이름 빌려준 건데 이런 식으로 배신할 줄은 몰랐네. 제가 가게로 갈 테니까 엄마가 함께 가주실 수 있으세요? 그래, 내가 직접 가서 확인해야겠다. 다음 날 저는 어머니와 함께 본점으로 향했습니다.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가자 남편이 평소처럼 빵을 굽고 있었어요. 장모님, 여보, 무슨 일이야? 어머니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위, 우리 얘기 좀 해야겠다. 네? 장모님, 무슨 말씀을? 이 가게 명의가 누구 거지? 그건 장모님 명의죠. 그렇지, 내 명의야. 그럼 이 가게 주인이 누구야?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저희 어머니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돈으로 내 명의로 만든 가게야. 너는 그냥 운영만 맡은 거고. 그런데 내 허락도 없이 분점을 내, 그것도 다른 여자랑? 장모님, 그건 오해예요. 저는 단지 사업 확장을 위해서. 오해? 우리 딸 놔두고 그 여자랑 바람 피운 것도 오해야? 남편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서류를 꺼냈어요. 이거 출입금지 통보서야. 우리 엄마 명의로 작성된 거니까 법적 효력 있어. 뭐? 출입 금지? 그래, 너는 이제 이 가게에 들어올 수 없어. 법적으로 아무 권리도 없거든.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내가 밤낮 없이 일해서 여기까지 만든 건데. 맞아, 너 열심히 일했지. 하지만 그게 다 누구 돈으로 가능했는데 우리 엄마가 빌려준 돈 없었으면 애초에 시작도 못했잖아. 그래도 이건 너무한 거 아니야? 내 노력은 어디로 간 거야?
어머니께서 차갑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노력? 네 노력으로 우리 딸 배신하고 다른 여자랑 바람 피운 거야? 그게 네 노력이야?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저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오늘 중으로 네 개인 물건 다 챙겨서 나가. 그리고 가게 열쇠도 반납하고. 제발 우리 다시 얘기해보자. 내가 잘못했어. 이제 와서 잘못했다고? 늦었어. 난 이미 변호사 선임했고 이혼 소송도 진행 중이야. 남편이 무릎을 꿇으며 애원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내가 정말 잘못했어. 정신이 나갔었어. 일어나. 보기 흉하게. 순순히 안 나가면 경찰 불러서 강제로 내보낼 거야. 경찰까지? 남편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우리 사이에 정말 이러는 거야? 그래, 정말 이러는 거야. 네가 먼저 배신했잖아. 결국 남편은 가게를 나갔습니다. 자신의 물건들을 챙겨 들고 나가는 뒷모습이 초라해 보였지만 저는 동정하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우리 다시 한 번만 대화하자. 할 말 없어. 변호사 통해서 연락해.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고 남편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며칠 후에 남편 측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이혼은 동의하되 재산 분할을 요구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제 변호사님은 피식 웃으셨어요. 재산 분할이라 분할할 재산이 뭐가 있죠? 가게는 장모님 명의고 아내 명의인 집에도 돈을 보탠 적이 없는데 맞아요. 남편 명의로 된 재산이 거의 없어요. 그럼 오히려 우리 측에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게 맞죠. 외도에 대한 정신적 피해 보상이요. 얼마 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증거가 확실하니 최소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는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게다가 상간녀한테도 별도로 청구할 수 있고요. 상간녀한테도요? 네, 배우자 있는 사람과 관계를 맺은 것에 대한 손해배상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법이 제 편이라는 게 이렇게 든든할 줄 몰랐어요. 그날 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사랑했던 사람과 이렇게 끝나게 될 줄은 몰랐지만 배신은 용서할 수 없었어요. 미안하지만 이건 네가 자초한 일이야. 저는 조용히 중얼거리며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부터 또 싸움이 시작되겠지만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법은 정의로운 사람의 편이니까요. 남편을 본점에서 내보낸 후 저는 잠시나마 평온을 되찾는 듯했습니다. 친정어머니와 외삼촌이 함께 가게를 맡아 운영하셨고 예전 단골 손님들도 하나둘 다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가게 분위기가 확실히 좋아졌어. 손님들도 예전처럼 편하게 오시더라. 다행이네요. 엄마, 고생 많으세요. 고생은 무슨, 우리 딸이 더 힘들었지.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에 어머니께서 급하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큰일 났다. 그 사람들이 또 가게를 열었어. 네? 무슨 말씀이세요? 아까 손님 한 분이 그러시는데 본점이랑 똑같은 가게가 또 생겼대. 그것도 이번에는 우리 가게에서 300m밖에 안 떨어진 곳에 말이야. 저는 즉시 차를 몰고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게 앞에 섰을 때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간판은 본점과 글꼴만 살짝 다를 뿐 거의 똑같았고 인테리어 컨셉도 유사했습니다. 심지어 메뉴판까지 비슷하게 만들어놨더군요. 가게 안을 들여다보니 남편과 상간녀가 함께 웃으며 손님을 응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어머, 손님이시네요. 어서 오세요. 상간녀가 저를 보고는 말을 멈췄고 남편도 깜짝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여보, 여기는 왜? 왜 여기 오냐고? 내가 물어봐야지. 여기는 대체 뭐 하는 곳이야? 이건 새로 시작한 거야. 나도 살아야 하잖아. 새로 시작? 이게 새로 시작하는 거야? 본점을 완전히 베껴놓고? 상간녀가 끼어들었습니다.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다르게 만들었어요. 완전히 똑같은 건 아니잖아요. 간판을 봐. 색깔만 바꿨지 글꼴이랑 디자인 똑같잖아. 메뉴도 거의 비슷하고. 남편이 방어적으로 말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 없어. 나도 변호사한테 확인했다니까? 상호도 다르게 등록했고. 법적으로 문제 없다고?
좋아, 그럼 법으로 한번 해보자. 저는 가게 안을 사진으로 찍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제지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너희들 각오해. 이거 절대 그냥 안 넘어갈 거야. 가게를 나와서 즉시 변호사님께 연락했습니다. 변호사님, 남편이 본점과 유사한 가게를 또 냈어요. 상표권 침해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사진 보내주시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사진을 보내드리자 변호사님은 곧바로 답변을 주셨습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상표권 침해뿐 아니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도 고소할 수 있어요.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니까요.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신속하게 진행하면 한 달 안에 가처분 신청 결과가 나올 겁니다. 저는 즉시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상표권 침해와 영업방해, 부정경쟁 방지법 위반.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했어요. 그와 동시에 저희 가게를 찾는 손님들에게도 사실을 알렸습니다. 가게 앞에 안내문을 크게 뽑아 붙여놓고 본점 인스타그램에 공지를 올렸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객 여러분. 최근 본점과 유사한 외관의 가게가 근처에 생겼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해당 가게는 본점과 아무 관련이 없으며 무단으로 유사상호와 인테리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현재 법적 대응을 진행 중이오니 고객 여러분께서는 혼동 없으시길 바랍니다. 댓글엔 단골 손님들의 응원이 쏟아졌습니다. 진짜 너무하네요. 본점만 이용할게요. 법적으로 확실하게 대응하세요. 응원합니다. 원조는 역시 다르죠. 저희 가족은 계속 본점 갈게요. 반면 남편과 상간녀의 가짜 분점의 인스타그램엔 악플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짝퉁 가게 맞죠? 원조 베끼기 부끄럽지도 않나요? 두 사람은 당황한 듯 해명글을 올렸지만 이미 여론은 돌아선 상태였습니다. 그로부터 3주 후에 법원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었습니다. 해당 가게는 즉시 영업을 중단해야 합니다. 정말요? 감사합니다. 저는 바로 그 소식을 본점 인스타그램에 공유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가짜 분점 앞에는 법원 집행관이 나타났어요. 영업 중단 명령입니다. 즉시 영업을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남편과 상간녀는 어안이 벙벙한 표정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우리 변호사는 괜찮다고 했는데. 법원의 결정입니다. 이의가 있으시면 항고하시면 되지만 일단은 영업 중단하셔야 합니다. 결국 그들은 가게 문을 닫아야 했어요. 하지만 저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손해배상 소송도 추가로 진행했어요. 가짜 분점 때문에 본점의 이미지가 훼손되었고 매출에도 타격을 입었다는 이유였습니다. 변호사님, 손해배상은 얼마 정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영업방해와 이미지 훼손을 고려하면 최소 5천만 원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진행해주세요. 그리고 몇 달간의 법정 공방 끝에 저는 모든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남편과 상간녀는 손해배상금 5천만 원을 지불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 무렵 남편을 잘 아는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너희 전 남편이랑 그 여자 결국엔 헤어졌대. 뭐? 진짜? 그렇게 서로 죽고 못 살더니. 응, 돈 문제로 싸웠다는 얘기가 있더라. 소송 배상금 때문에 빚더미에 앉았잖아. 그거 갚느라 둘이 완전 싸웠나 봐. 그래서? 그 여자가 먼저 떠났대. 이렇게까지 고생할 줄 몰랐다면서?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결국 그들의 사랑도 돈 앞에서 무너진 것입니다. 그럴 줄 알았어. 그 정도 믿음으로 뭘 하겠어. 근데 너희 전 남편 요즘 진짜 힘들대. 백수로 지내면서 재취업도 안 되고. 자업자득이지 뭐. 사실 조금은 안타까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한때는 사랑했던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그것도 잠깐이었고 저는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내가 동정할 이유는 없어. 다 자기가 선택한 길이야. 이제 정말 끝이 났습니다. 긴 싸움이 드디어 마무리된 것이었죠. 복수는 제 손으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법으로, 정당한 방법으로 그들에게 책임을 물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모든 법적 절차가 끝나고 1년이 지났습니다. 이혼은 정식으로 성립되었고 위자료와 손해배상금도 모두 받아냈습니다. 남편과 상간녀가 함께 지불해야 했던 금액은 모두 합쳐 8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외도에 대한 위자료와 상간녀에 대한 손해배상, 그리고 가짜 분점 운영으로 인한 영업방해 배상금까지 합쳐진 금액이었습니다.
그 덕분에 친정에 빌렸던 돈도 일부 갚을 수 있었고 나머지는 미래를 위해 모아두었어요. 요즘 저는 평일엔 회사에 다니며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회사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아서 내년엔 승진 대상자로 선정되었어요. 힘든 시기를 겪으면서 오히려 업무에 더 집중할 수 있었고 그게 좋은 결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주말에는 친정에서 운영하는 본점에 나가 일을 돕습니다. 처음엔 의무감으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그 시간이 정말 소중하게 느껴져요. 어머니 외삼촌과 함께 손님들을 맞이하고 커피를 내리고 빵을 포장하는 그 일상이 제게는 힐링이 되었습니다. 가게는 예전보다 훨씬 더 잘 되고 있어요. 남편이 있을 때는 느낄 수 없었던 따뜻한 분위기가 가게에 가득합니다. 단골 손님들도 그 변화를 느끼시는지 예전보다 더 자주 찾아오시는 것 같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요즘에도 가끔 제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그때 잘 결단을 내렸어. 만약 그냥 참고 살았으면 더 큰 상처를 받았을 거야. 엄마가 옆에서 도와주셔서 가능했어요. 엄마는 그냥 명의만 빌려준 건데 뭘, 다 네 용기 덕분이야. 한편 궁금하지도 않은 전남편 소식도 가끔 들립니다. 친구들을 통해서 혹은 동네 지인들을 통해서요. 너희 전 남편 요즘은 완전 백수래. 재취업도 안 되고 그냥 자기 부모 집에서 빈둥거린다던데. 그래? 그리고 아직도 사업 꿈꾸고 있다더라. 또 베이커리 차리려고 돈 빌린다던데. 그 인간은 정말 답이 없네. 사실 저는 더 이상 그 소식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제 선택이 옳았다는 것만 확인할 뿐이었어요. 어느 주말 오후 본점에서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차를 몰면서 지난 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결혼을 결심했던 순간, 남편의 꿈을 지지하기로 했던 순간, 친정에 도움을 요청했던 순간, 배신을 확인했던 그 충격적인 순간, 그리고 법적으로 대응하기로 결심했던 순간, 모든 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나 정말 잘 견뎠다. 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사랑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것은 정말 고통스러운 경험이었어요. 밤마다 울고 분노하고 원망했던 시간들이 있었지만 그 고통 속에서도 저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냉정하게 대응했고 법으로 정당하게 맞섰고 결국엔 이겨냈습니다. 이제 저는 과거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전 남편이 어떻게 살든 상간녀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 상관없어요. 그건 그들의 삶이고 저는 제 삶을 살아가면 되니까요.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고 주말엔 가족들과 함께 가게를 운영하고 가끔 친구들을 만나 수다 떨고 취미생활도 즐기고 있죠. 그렇게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을 살아가는 것, 그게 제가 원하는 삶입니다. 핸드폰을 보니 어머니께서 메시지를 보내셨습니다. 오늘 수고했어. 얼른 쉬고 내일 저녁엔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줄게. 저는 미소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엄마 고마워요. 창밖을 보니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예전엔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어서 별을 볼 여유도 없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여유롭게 밤하늘을 감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삶은 때로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더라고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꿈꾸던 미래가 무너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무너진 자리에서 더 단단한 자신을 만들 수 있습니다.